자, 이번에 볼 곳은 556국인데요. 이 556국의 기간은 앞에서만 이제 유연히 세운 한나라가 있죠. 이 한나라가 이제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 304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304년.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하복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삭발시의 이제 북이죠. 이 북이가 이제 통일한 연도가 439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제 보면 한 136년 동안의 그 기간을 516국이라는데 이게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5개 민족이 16개 국가를 세웠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한족 국가, 한족이 세운 3개 국가가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많은 국가들 다 살펴볼 필요 없고 다만 이 중요 국가들만 좀 볼 필요 있는데 여기에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전진이죠. 전진. 음. 그래서 북위가 이제 통일하기 전에 전진이 약간 이제 뭐냐면 예비 통일을 좀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북연의 저족이 세웠던 이 전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전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양대 대립을 했다가 통합이 되는데 전연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 고구려하고 이제 대립했던 요동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나라가 전연이고 그 밑에 후연도 이제 고구려 대립했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전진이 무리하게 이제 강남 지역을 쳤다가 비수대전에서 완전히 격파되죠.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다시 이제 뭐냐면 세계 강국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후연, 대, 후진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다 선비족 국가 계통이에요. 결국에는 대, 이 탁바시의 대가 나중에 북위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북위에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호환체제라는 말을 이제 좀 볼 텐데, 호환체제라는 건 뭐냐면, 호환 양민지. 그러니까 양민족이, 그러니까 이 호는 오랑캐 호자, 한족이죠. 그래서, 오랑캐와 한족이, 이민족과 한족이 상당히 병존하는 그런 체제를 호환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6국 시대 때 형성됐고, 결국에 이게 수단제국이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세워진 왕조들을 비트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지칭했냐면 침투 왕조라고 했어요. 이건 정복 왕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침투 왕조는 뭐냐면 오후처럼 장기간에 걸쳐 만리장성 이남에 거주했다가 한민족이 융합되어 그 뭐냐면 정병들을 통해서 정권을 수립하여 한일 통치하는 왕조를 침투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침투왕조 개념을 이제 적용해갖고, 요번에 24년 기출문제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56곡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조가 있는데, 전조는 이제 그 홍노적이 세운다나요. 예. 그래서 이제 유연이 이제 함나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유총이 이제 뭐냐면, 국호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전조라고 했고, 그리고 영가의 날을 통해서 서진을 멸망시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부는 멸망했고요. 그다음 작가님 후조가 세워졌는데 후조는 갈족이 세운 국가야. 근데 갈족은 그 남홍로에서 갈려져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홍로라고 보시면 돼요. 홍로 한 계파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졸병합 후 잠시 북중을 통일했다가 다시 분열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양대 세력이 나눠지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그 전현이죠. 전현은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싸웠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디에 있는 문제면 여기에 있는 액션이에요. 네. 그래서 고구려하고 이제 대립했던 국가고 그 다음에 이걸 전진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이 전진인 저족이 세운 국가가 있어서 동서 대립이 됐다. 전진은 이제 대략 이게 뭐냐면 요 정도 이제 세워진 국가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진이 전현을 먹어서 잠시 이제 뭐냐면 또 하복을 통일해요. 자, 이때 이제 하복을 통일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북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북연? 잠깐만요. 음. 자, 아까 북견이라고 이제 했는데 북견이 전쟁 세운 게 아니라 북견 때 통일됐어요. 그 아들이 북견이에요. 예, 예, 좀 약간 근데 자.
북견은 이제 그 당시 그 동진과 국교를 이제 뭐냐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동진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 조공을 바쳤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 당시 이제 이민족과 한족을 동시에 통치하다 보니까 동진의 어떤 그 건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견은 이제 뭐가 하냐면 보편적 인재 등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기 민족이 저쪽 외에도 다른 이민족도 등용했고, 그 다음에 한족들 특히도 많이 등용했죠. 그리고 경제 정책을 했고, 지배자의 사치 금지 등 나름대로 종족성을 초월한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보편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견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북견이죠. 예, 북견.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북연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 24년 기출문제에 보면 그 나 예문에 관련된 내용 있죠. 요 관련돼 가지고 그때 상황이 이제 뭐냐면 북연 때 통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이제 그 북연의 뭐냐면 그 영향을 받은 북견은 한인 그 지식인 왕망을 이제 등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관리 임명해서 능력에 따라 임명하고 또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 한인들의 어떤 한인 민중들을 해외했고 그다음 이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 북견은 저족이잖아요. 그 저족 외에도 강족도 있고 이런 그 선비족도 있고 하죠. 그래서 선비족이나 저족 그 강족 같은 사람들을 높은 지위를 이제 수여했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강족과 성비족 같은 게 특히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좀 하나가 덜 됐어요. 예, 이 선비족.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냐면 좀 하나가 덜 된 상태였는데 이들을 이제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본족인 저족들을 이제 변경 이주시키고 선비족들 수도 이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신들이 반발이 많겠죠. 왜냐면 저 선비족들은 어 뭐냐면 윤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죠. 그래서 하나 되지도 않은 그 선비를 가지고 하면 언젠가 위험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이상주의자야. 그래갖고 뭔가 이제 호호 간의 갈등. 그러니까 그 오랑캐와 오랑캐의 갈등이죠. 그리고 오랑캐와 그다음에 한족 간의 갈등을 좀 초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인 정책에서도 말도 안 되게 자기 기반이었던 저족은 변경에 이주시키고 아직 하나 되지 않는 그 윤족인 선비족들을 이민족이 이제 수도 이제 이주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호우와 호황 간의 갈등을 이제 초월시도했지만 잘 안 됐죠. 예, 결국에는 이제 그 몰락하게 되는데 그다음 분화기 해석을 했어요. 이걸 상계 분화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 분화별로 해갖고 부족장의 어떤 지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통제가 안 돼. 그래갖고 그 당시 분학을 여러 개는 안 두고 기존의 분학을 여러 개 나눠서 다른 데로 이주시켜. 서로가 결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국가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려고 했지만 노력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속민들을 이제 뭐냐면 한정했지만 이들을 부락이 A, B, C족이 있으면 쪼개 나눠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어느 정도 하나 된그 저족과 서로 이제 같이 혼합해서 살도록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던 것이 이제 융족이나 뭐 이런, 그 애들은 하나 되지 않은 선비족이나 뭐 강족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이제 서로 융합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목표 자체가 주로 이제 뭐냐면 그 강남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강남을 정복해야지만 자기가 진정한 이제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자기 아버지 부견하고 좀 다른 게 부견은 이민족 오랑캐는 황제가 될 수 없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진에게 이제 뭐냐 조공도 바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민족도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말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어요. 7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공격했다고 그래요. 그때 동진 정권에서 그 당시 이제 그 70만 정도 공격해 오니까 병력이 뭐 10만 정도 동원했나? 예, 싸움이 안 됐죠. 병력 싸움을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요 비수대전에 동원했던 이런 부대들이 뭐냐면 이게 통합이 잘 안 됐어. 한족, 거기다 뭐 선비족 부대도 있고, 저족, 강족, 이런 부대들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유대감도 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싸우다가 도중에 한 부대가 무너지니까, 뭐 다른 부대는 다 도망쳐 나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비수대전 표조로, 뭐냐면, 요 북영 정권은 몰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북영 같은 이제 사람의 도덕주의적 정책이 이상주의 정책이죠. 실을 통해서 종종이나 현실적 결합 원리를 초월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연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요번에 예문에 한번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여기 뭐 575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아이고, 강자중국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574번하고 575번. 자, 북연을 전연을 멸망시킨 이듬해 371년에 강동 호교 및 자비 15만 호를 강중에 삼위시키고 구의 그 군주 오용이를 비롯해 연우 왕공 백간을 위해 선비인 사반호를 같은 간중 지역으로 옮기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오한 잡류를 간중의 통일가 북지 지역에 정령중을 신안지로 옮기게 되었다. 다시 이제 736년 정랑을 명망시키고 그 호를 실천호 을 간중 지역에 3인하고 있다. 자, 이같이 이종적의 수도 지역의 3인은 지난대 능원 3인 조치에 영상케 하나 오후의 여러 정권들은 보기 드문 형상이었다. 자, 지난대의 능원 3인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수도 주변을 몰려 살게 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 후조 전현 정권의 경우 오히려 본족인을 수도에 집중시켜 모음으로써 수도 근거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북연의 정권은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앞서 조치에 이어서 380년 수도 지역의 저족 1만 호를 종친에게 분속시켜 전현의 고진 간동의 요지를 평했다. 자기 민족은 저 멀리 보내고 저기 그 자기하고 이제 적대적인 좀 약간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선비족들이나 이런 족들은 자기 주변에 몰려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불화대사인데 뭐 각자 읽어보시죠. 여기까지 너무 기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사파인데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복 지방의 대부분 통일한 저족의 전진한 부견은 동진까지 병합하여 통일의 오자 90만 대군이 있고 90만 대군이라는 것도 있고 뭐 20만 대군, 70만 대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대군이 있고 해수의 주인 비수에서 동진군 9만과 싸웠으나 대표하고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이민족 군주에서 추진된 통일 전쟁이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부견은 유학에 관심을 두고 한쪽 관리를 채용하여 질서를 안정시키고 불교를 장려했고 고구려 이제 뭐냐면 순도를 보내요. 불교를 전파했다.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관련인데 그러나부터가 이제 이게 전후 관계가 이게 후고 이게 전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전이고 이게 후예요. 그래서 비수대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비수대전 이후에 이제 뭐냐면 다시 세력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요동이나 하북 지역을 장악했던 후연이 있고요. 요거는 후연도 이제 고구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예, 고구려 대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 계통이 탁발부가 대국을 세웠어. 예, 북위를 건설하고 후진도 이제 이렇게 선비족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세력을 했다가 결국에 이제 대국이 이제 북위도 이제 이름을 고치면서 통일한 게 439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그 지문이 여기 있는데 북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연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 오한 독고부와 선비, 그 당시 모형간이 부족 및 수만 명을 입고 투항하니 전진왕 부견은 그들 장성 이남에 들도 살독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오한족하고 선비족들이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저족이니 뭐 남홍론이 뭐 이런 부족들과 달리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군용이 가나기를 윤가적은 자 여기에도 똑같이 윤가적이라는 나오죠. 윤가족은 이제 누굴 의미하죠? 여기서는 예, 오한과 선비족을 의미한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게 융은 아마 오한 쪽은 서쪽의 monarch를 말하는 거고 선비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을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인면수신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예를 갖춰 내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우리 땅의 이익을 탐한 것이지 덕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감히 변경에 범하지 못한 것은 실로 우리 군대 위험을 두려워할 뿐이지 은덕에 간섭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장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한다면 저들의 군현을 훨씬 엿보고 반드시 변경을 어질릴 것입니다. 그들은 장성 밖으로 내보내 한란의 미연에 반기할 것을 옳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 북연의 정치 중에 여기 보면 본족인들은 저쪽 변경해 주시고 선비족 같은 이민족들은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호호 간의 갈등과 호환의 갈등을 좀 초월해서 뭔가 좀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현실과 저희 이상은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이제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강자중국사를 봐야 돼요. 강자중국사. 예. 그래서 이 강자중국사의 요번에 이제 뭐냐면 관련된 지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강자중국사의 불합해산이나 뭐 내용도 있죠. 예.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예. 자, 그 다음에 동진정권과 남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진정권인데, 음, 동진은 이제 이제 서진이 망하고 나서 세운 피난 정권이죠. 예. 그래서 서진이 멸망한 후에 사마에라는 사람이 또 건업의 동진을 이제 건국했어. 건업은 이제 어디냐면 오늘날 남경이에요. 남경. 근데 남경도 여러 번 이제 수도를 이제 세웠던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뭐 동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남조 국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경을 수도했던 나라가 이제 뭐냐면 명나라도 있죠. 명나라. 예. 그리고 저뭐 왕조는 아니지만 중화민국도 이제 뭐냐면 남경에다가 수도를 이제 정했죠. 그래서 이게 동진이 건국됐고 같은 진이지만 이제 저쪽은 서진이고 이쪽은 동진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비수전쟁 이후에 이 북방군인들이 정했는데 이 북방군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결국에는 유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북방군인 출신인데 무죄가 동진을 명하고 송을 세우게 돼요. 송.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송제 양진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유유는 이제 한때 이제 뭐냐면 북벌을 통해서 하복 지역을 지출했고요. 물론 국가에 물려놨지만 그다음 비수대전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냐 했던 건데 자, 요걸 좀 알려면 그 당시 이제 북방군의 전행 요걸 근데 이들 뭐라 하면 무인 출신의 한문들 얘기해요. 무인 출신 한문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걸 보면 좀 약간 이거 보면 잠깐만요. 이게 어디다 배치시켰어? 제가 이걸 많이 뺐네. 예. 그래서 잠깐만요. 표들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뺐네. 어디 보냐면 194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동진의 이제 지배 계급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남조의 귀족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남조의 귀족들은 이제 크게 북방 귀족하고 토착 귀족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방 귀족들은 교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착 귀족은 오송이라는데 아마 이게 오나라 언어를 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복구 언어나 뭐 강동 언어나 이제 상해 쪽의 언어는 좀 다르죠. 예. 근데 이 북방 귀족이보다 이 토착 귀족들이 훨씬 더 뭐냐면 토착귀족보다 북방귀족들이 훨씬 더 좋은 그 뭐냐면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백적을 소유하고
명예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눈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도 두 개로 또 나눠져. 하나가 뭐냐면 그 처음 내려온 귀족이 있어요. 이걸 조도 귀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귀족이 있어요. 있는데 대개 이 조도 귀족들은 대개 보면 이제 사족계층에서 대개 그 지역의 이제 왕 황제 밑에 있는 그 높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드는 사람들은 그 한문이라고 해갖고 여기 밑에 사족 밑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집안이 좀 높고 얘네들은 집안이 낮은 계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로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 나중에 들어온 이제 만도기족이라는 이런 이제 한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들이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송제 양진 국가들 창업자들은 대개는 북방 귀족 중에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군사권을 갖고 있는 한문 출신의 어떤 귀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이 북방 귀족들은 요 나름대로 이제 뭐 명예권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에 반해 토착 귀족 같은 경우에는 항적을 이제 소유해갖고 명예권이 별로 없어. 그대로 해야 돼. 그리고 정부 요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좀 뭐냐면, 손해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비수전쟁 위에 북방군이 주신 이유가 부각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동지의 건국 당시에 군사의 중심 하북에 내려온 선인의 군이었는데, 자, 이들이 비수전쟁 때 큰 공을 세웠다. 비수의 승리 이후 이들 전차 이제 북방군이 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장군 유대지에 이어 유가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는 북으로 진격하여 남양을 병합하고 한동안 남양을 수복하는 등 장을 쳐다가 후진을 멸망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자, 이 전공을 동진이 오후에게 뺏긴 실질을 회복하는 오랜 수군을 이룬 듯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승리를 했으나 이후의 군사력은 오히려 막강한 무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하북의 정령지를 유지하는 일조차 심해졌다. 자, 이러한 이유는 북으로부터 군사를 철수하여 동진을 공제를 피하고 수제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비수대전에 큰 승리를 했고 또 한때나마 고지를 회복했다는 그 전공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동진의 황제를 취하고 송나라를 세워서 송나라 무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는 교구 체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민족의 중심으로는 이제 이민족 침으로 이제 하북의 한족들이 대교 이주했는데 되게 이제 양진한 그 중류 지역 있죠. 양주 형주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그 뭐냐면 그 군사력이 이게 이제 많이 집중됐고 거기도 이제 되게 얘네들이 욕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교구 체제 형성됐다는데 여기까지 알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토산 정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지금 기출문제 나오니까 뭐 동진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거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예.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여기 있고 나중에 제가 그 뭐냐면 내년에 서브노트 강의 할 거거든요. 요거 좀 심화된 형태의 강의니까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는 기본 강의니까 이런 것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남조 정권의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남조는 이제 송제 양지를 남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조 정권의 성격을 이제 좀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남조의 건국자는 미천한 그 문인 출신들이야. 한문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는 문벌귀족의 강남의 안전보장이나 그 다음에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들을 항제에 추대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문벌귀족 입장에 올 때는 누가 되든 간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면 다 자기보다 가문이 낮더라도 항제에 추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주는 이런 문벌귀족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협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군주권 확립과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했지만 그것은 또 그 귀족세의 반대 때문에 타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남주 정권의 당명은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이 항제권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 항제는 있어요. 근데 항제는 그
지위가 좀 낮아. 가문의 격이. 그 밑에 이제 사족세력도 있고 한문세력도 있는데 이들 입장 올 때는 사족 입장 올 때는 황제가 뭐 가문이 낮더라도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북방의 이민족들 허용 좀 뭐냐 막아주면 그냥 오케이 하면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군주권 확립하고 막 하면 귀족들이 반발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나라를 이제 보겠습니다. 송나라는 이제 유유라는 사람이 건국했죠. 예, 이게 좀 표시가 잘못됐네. 자, 유유가 있고 한문 무인세력 때 징대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업 공식 집단과 뭐 종실 집단들이 이제 황제 권력을 뒷받침했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문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잠깐 이거 보면 자 이거 많이 생략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 때 원갈치라고 해서 이때 이제 남조 정권에서 제일 안정되는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제나나를 볼게요. 제나나는 그 당시 이제 소도성이 건국했죠. 소도성이.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나라인데 요 양나라에서 좀 눈여볼 게 양무제예요. 소연인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여러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이 사람의 이제 정책 방향은 상당히 이상적이야. 그리고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전진의 그 부견이라는 사람과 좀 비슷해요. 그 내용을 보면 백가보를 정리했거든요. 청강개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귀족들 사회적 지위를 보장했다는데, 자, 요거 이제 무슨 내용인가요? 그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무제는 한문, 한인, 귀족층의 결합한 통일적인 관료체를 지향하는 소위 청강개혁을 실시해서 지배층의 분열을 봉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양무제 개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청강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런 개혁을 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호적 개편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고 그래서 이제 황태자 소통이 문선을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문선이 있다 하면서 그 동문선이라는 걸 서고정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학도 장려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좀 진심이었던 게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사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끔 말해서 자기가 승려가 되겠다고 이제 그 한속도 그 들어가고 승려가 되겠다 하면 그 뭐냐면 저 신하들 와갖고 돈 주고 한속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재정 고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군, 현의 증솔로 문무관리수가 증가했고 자 무거운 종세 징수와 가혹한 형법 때문에 민시 위반했고 결국에 후경의 난원에서 이게 뭐냐면 그 후경이 원래는 이제 그 동해 장군이었는데 그 동해 통치진 고진과 이제 분할돼갖고 자기 땅 통치 지역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날 무제가 후경을 한대 갖고 하나방으로 봉했어요. 근데 이 후경은 양나라 국정의 문량을 알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함락시킨 다음에 양무제를 생포해서 굶어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 당시 이제 강릉에 지켰던 그 가는 부대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후경을 물리치고 그때 후경을 물리쳤던 대장 중에 장군 중에 진패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패선이 마지막 남조의 진을 세웠죠. 이 진을. 자, 그래서 이 후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종전에 남조의 이제 문벌 귀족 체제가 붕괴됐다. 남조 귀족들이 몰려겠는데 이미 이제 이때 남조 귀족들은 어 경제력도 상실됐고요. 군사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그 행정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학문적 실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이제 뭐냐면 그 한문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조상을 잘 만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 부품 간이법을 통해서 그 높은 지위는 올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그다음에 군사적, 정치적 이런 행정적 능력이 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후경에 나눠서 완전히 그냥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1번하고 그다음에 후경에랑 관련된 652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양무제는 불교를 과도하게 장려해 수많은 사원을 축조하느나 자정을 탕진했다. 이제 무제초 건강 주변에 500여 개 사원이 있었지만 무제 시대에만 200개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사원은 또한 자원 경제를 형성했다. 자,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사치와 무기력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자, 65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후경은 원래 이제 북조 동해 장군이었으나 동해 통치자인 고진과 부라로 그가 통치하고 있던 하남 지역의 열세주를 가지고 양에 항복했다. 자, 양의 무제는 후경을 한대하여 하남왕으로 봉해했고, 그러나 교환한 후경은 양나라의 국정을 물량을 알고 난을 일으켜서 수도 건강을 함락시킨 후 양무제를 생포하여 굶어 죽게 하고 스스로 항제위에 올렸다. 그러나 강릉을 이제 방어하고 있던 상동과 소욕은 대장 진필선을 파견해서 후경을 물리치고 건강을 수복했고요. 후경은 이제 북으로 달아나는 중 부하에게 살해됐고 소욕은 자립하여 양의 원제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 앞에 진필선이 진나라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진필선이 건국했는데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많이 축소됐어요.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진나라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국토의 40%밖에 차지 못했어. 왜냐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후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후량은 그 뭐냐면 여기 북주가 세운 계례왕국이야. 어, 그래갖고 실제 통치는 여기 40% 정도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결국에는 양장의 일부 지방에 이제 차지했던 그 진은 수나라 친구 멸망했죠. 이 멸망한 해가 589년이고요. 그래서 이 589년이 위인남북조 끝이야. 9년의 끝이죠. 예, 그래서 수에 의해서 전국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건강에서 진필선이 왕승을 사냥하고 진조를 건립했고, 진필선에 대해서 문제와 선제 때는 북지의 남한을 막아내고 민심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영토는 양자강 중하 유역의 남쪽에 한정되어 있으며 아까 이제 지도를 보여줬죠. 북지를 정복해 하북을 통일한 후 북주와 그 뒤에 있는 수황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나라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북주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남조는 거의 안 나오는데 북주에서 많이 나와요. 북주에서.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북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남조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예, 북조를 공부하는데 특히 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북조. 자, 북조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송제 양진이 남조죠. 근데 북조는 이제 북위가 있고, 서희 동이, 또 서희가 북주도, 동이가 북제로 계승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서희 동이도 예전에 한번 지도상을 물어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북제가 나중에 북주한테 통합되고, 북주에 외척했던 양견이 수를 세웠죠. 수가 앞에서 언급했던 진을 통합하면서 이제 뭐냐면 분열시대를 종말시켰는데, 자, 그러면 북위의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북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세웠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비의 탑발족이 있었어. 그 선비족은 크게 이제 5개 부류고 나누는데 그 중에 탁발족이었던 사람인데 원래 그 국호가 대였죠, 대. 예, 대라는 나라고. 근데 탁발규라는 사람이 동우제인데 이 동우제가 국호를 북위로 이제 뭐냐면 어, 이렇게 본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평성으로 이제 옮겼죠. 평성. 그 평성의 위치가 여기에 여기. 예. 그래서 다룬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대규모 이제 뭐냐면 석굴성을 넣는데 이게 윈강 석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나중에 홍제 때 수도를 낙양을 옮기잖아요.
낙양 주변에 또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드는데 룡문 석굴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의 3대 석굴 하면 둥항 석굴, 윈강 석굴, 뭐 룡문 석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호제의 업적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아니, 요걸 이제 보기 전에 그 북위의 이제 정책 방향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북위의 정책 방향은 일단은 군주권 강화야. 그리고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 정책을 실시했죠. 왜냐면 보통 이제 선비족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부족장들이 그 민들을 이제 통치하는 거야. 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황제 입장 올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이제 세력을 약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냐면 군악을 해산시켜요. 쪼개서. 그 북연의 정책과 비슷해요. 부락을 해산했고 다른 데 옮기는 거야. 그래서 단합하지 못하고 3인 정책이라죠. 그래서 부락 해산하고 3인 정책은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부족장 힘이 약해지고 틈을 타서 직접 그 민들 지배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의 유목민 간섭들을 없애야겠죠. 유목민의 간섭이나 간념이나 뭐 이런 제도가 그 황제 입장 올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이제 그 하기위해서 하나 정책이 필요한데 한족도 오랫동안 이제 거주하는 정착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관료제를 만들고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정책을 통해서 유목민들을 자기에게 충성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 정책은 일종의 군주권 강화 일환으로서 했다. 그래서 선비족의 유목민족 습관을 없애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 얘네들 뭐냐면 한족화 시켜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3인 정책이라든지 불화개선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이제 했던 사람이 도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조죠. 태조. 그래서 여기는 도무제가 적혀 있지 않지만 일단 도무제 정책을 잠깐 언급하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보니까 556국이나 뭐 이렇게 북쪽 이민족 역사를 좀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요번에도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예. 중국사 교수님이 두 분 정도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약간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4차원적인 문제 많이 냈죠. 예. 근데 요번에 또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은 좀 그러니까 그분도 약간 4차원 같아. 예. 그래서 좀 문제를 이렇게 좀 잘 안 보는 데서 이제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유목민족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딱 보니까 556국이나 국이나 그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 같은데 요번에도 또 들어가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정확하게 좀 약간 지금 설명을 하고 는 거예요. 자, 도무제를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한족의 사대부와 귀족을 적극 통해서 유목부족 체제를 농경적 윤력 체제로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그 부족 장색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화개선과 3인 정책을 했다. 그 불황민을 분토 점거, 그래서 그 부족을 나눠서 이렇게 점거시키고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인 정책, 그래서 적대적인 정치 세력의 중심 부분을 현재부터 분리시켜 구체를 세력을 해체시키고 피종국민을 근방에 집중시켜 9년제를 했는데 불악에서 3인 정책 같이 넣었다 보시면 돼요. 불악을 해산하고 나서 3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발족 외에도 그 다른 그 유목민족들 자기 통치에 있는 유목민족도 그와 같이 불악의 심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9년제로 편성을 해갖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데 요 관련돼 갖고 58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위가 여타 이제 오호제국과 달랐던 점은 호족 국가의 최대 약점이었던 호환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던 점과 유목민 특유의 봉건적 질서를 배제하고 중국의 집권적 국가치를 지향했던 점이다. 자, 이들 외에 선비적 대대로 지켜왔던 불합 조직을 포기하게 됐다. 즉, 호족과 한족의 구분 없이 주요의 호족을 이제 편입했고, 그래서 불합해산과 삼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호족에 이제 편입시키고, 이들 분연제를 통해서 뭐냐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는 종래 군장이나 대인을 통해 간접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 한계 통치를 받는 국가의 백성을 편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편호제민이라고 하죠. 편호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86번은 이제 그 관련된 3인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또 넘어가서 중요한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둔전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한인 관료들 많이 들였는데 그 당시 하북 지역의 한인 관료들은 상동 귀족들이에요. 상동 귀족. 요게 이제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귀족들 좀 보면 크게 이제 대북 귀족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동 귀족. 여기 강농 집단이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그다음 강남 귀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강남 귀족은 이제 앞에서 나온 후경의 난 때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당나라 때 귀족은 요 강릉 집단하고 상동 귀족들이야. 예. 근데 이제 강릉 집단은 나중에 이제 뭐 축청 우후 때 이제 이게 건국 집단이죠. 건국 집단이고 이렇게 이제 했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들이 건국을 했지만 사회적 권위는 좀 낮았어. 권력만 갖고 있고. 음. 근데 사회적 권위가 높은 거는 어디냐면 상동귀족이야. 네, 상동귀족. 그래서 이 명문가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뭐냐면 많이 등용했던 사람이 상동귀족들 많이 등용했어요. 어, 그리고 후에 당나라 때도 초창기 때는 강농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했다가 측정무후 때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상동귀족 넘어가잖아요. 예, 그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상동귀족들은 권위가 높았다. 권력은 없어도. 그럼 권위가 뭐냐? 권위가 뭐냐면, 권력은 자기가 뜻을 뭐냐면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권위는 영향력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 교장 선생님이 있죠. 교장 선생님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권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건 이제 있으면 학생들, 교원들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그 법률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강제하는 힘이 있고 또 교장 나름대로 권력 갖고 있다는 권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개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위도 같이 있어.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TF,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연예인이 와서 어떤 학생에게 저 좀 치워주세요 하면 학생들은 치워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권력이 있으면 권위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북조나 남조도 마찬가지로 특히 남조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귀족들은 권력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근데 권위가 높거든요. 사회적 영향이. 근데 권력은 누가 갖고 있냐면 이게 뭐냐면 밑바닥에서 좀 일을 했던 한문 세력들이야. 이런 세력들이 권력 갖고 있는 거야. 국가 권력을 연결돼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동귀족들은 권위는 있는데 권력이 없고, 그다음 뒤에 등장하는 강릉 집단들은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다시 이제 돌아서 주로 이제 상동 귀족들을 이제 만약 등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 통해서 간제 재정이나 율령 정비, 조세 정책 이반 등 유목국가를 탈피해서 중국식 전제군주를 전환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병제 실시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부병제는 이제 약간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서희 때부터 이제 실시됐다고 이제 했는데 책마다 이 부병제 실시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또 찾아보니까 북이 때 실시했다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북이 때 실시한 부병제는 이게 뭐 일종의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 같아. 이게 서희 때 학대시키고 예.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쪽 전공은 아닌데 어떤 교과서나 이제 폭론적으로 서희 때 이제 부병제 실시했다. 근데 동계나 뭐 이런 책들 찾아보면 다른 책들 보면 부병제란 말이 그 북이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때 기원을 내갖고 요때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제도화됐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이상 파고 싶은 분들은 논문책 읽으세요. 더 이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그 북방 유목민들 이제 특별행정구역에서 분토 점거해갖고 이제 했는 게 팔주국인데, 그래서 이 팔주국에서 나온 게 이제 강농 집단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무제의 종교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 그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7번이에요. 자, 태무제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태무제는 이 사람 때 가서 이제 하복을 통일했어요. 예, 하복 통일했고, 이 하복 통일은 56국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39년이에요. 439년. 자, 이 사람의 정책이 예전에 이제 뭐냐, 17년 기출문제 나왔죠. 자,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교를 내세웠긴 했지만 유교는 좀 한계가 있죠. 예, 이민족 군주 입장일 땐 유교는 한계가 있어. 유교는 천천히 하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100% 내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도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고 요때 도교는 이제 신천사도라고 하죠.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오두미도가 있잖아요. 이 오두미도가 위진남북주 시대 때 천사도도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도의 본지는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천사도가 있는데 그걸 뭐 남천사도도 하고 그다음에 요게 분파가 뭐냐면 북천사도, 신천사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국염진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그때 이제 국염지와 최후의 권위로, 최후는 나중에 이제 또 뭐가 연결되냐면, 뒤에 좀 있지만, 국사 피난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상등기족 출신의 이제 엘리트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권유도 이제 수용했는데 아마 최후 입장일 때는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입장에서 권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수도가 평성이었죠. 평성에 천사 도장을 이제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물리적 공간, 오늘날 교회나 그 교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이제 보시면 돼요. 기독교에 보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국연지의 신법을 이제 실시 등 신천사도의 어떤 창건 기반을 마련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교단이 성립되려면 종교가 있으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론. 그다음에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그 교단을 이제 뭐냐면 그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규율 체제가 필요하죠. 예.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 그다음에 불교적 요소 등등등등을 이제 합쳐 놓은 거고 공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면 이제 교회나 성당이 있듯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천사 도장을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국연지 신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였어. 이거는 계율을 안 해, 규율을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규율. 요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황, 문답을 읽는 교황 중국사를 찾아냈거든요. 국영제 신법. 거기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악장을 통해 계를 암기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어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규율이 있어야 돼. 교단을 지키기 위한. 그런데 이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불교들. 그래서 불교 보면 그 계율 있죠. 불교 계율. 불교 교단을 이제 뭐냐면 통제하는 계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고 뭐냐면 계율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국영지 신법이다. 그걸 이제 쉽게 뭐냐면 암기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계율을 암기하도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천사도장 설치 신법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신천사도의 창건 기반을 마련했고 그래서 이 신천사도를 보통 이제 도교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뭐냐면 태평 진군을 개헌하고 이건 도교식 그 연호죠. 즉위한 황제들은 도단에 가서 도사에게 부적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도교가 국가되고 불교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자, 불교는 이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대를 받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약간 도교에 치우친 그 황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불교를 이제 탄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산물일종의 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무일종의 범람은 뭐냐 하면 여기 북위에 태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주인가요? 네, 북주에 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무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은 이제 뭐냐면 그 후한 5대 십국 중에 마지막 나라가 후주죠. 후주에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자가 3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가 종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건 산무일종의 범란이라고요. 그래서 이 산무일종의 첫 번째 범란이 뭐냐면 북이 태무제 때 실시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불교를 강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교 탄압 정책은 이제 태무제가 죽고 나서 문성제 때 폐지되고 다시 불교가 부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이제 이때 북이양제 권위를 교의로서 이제 원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국가를 보호를 받는 국가의 어떤 그 국가 불교적 모습을 전환했다. 예. 그래서 불교 교단은 북이양제의 교의를 교의로서 원조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종의 왕족불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을 황제를 불초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치장을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잠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석굴사원 좀 얘기했잖아요. 잠깐 이게 석굴사원이 어딨냐? 네. 여기 보면 그 여기 보면 윈강석굴하고 능문석굴에 가보시면 약간 불상돼 보이는데 그 불상대의 모습들이 그 당시의 황제들의 모습이야.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왕족불 사상을 통해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황제의 어떤 권위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 이게 북조 불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볼 게 뭐냐면 도교의 발전 사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제가 도교의 기반은 노장 사상이라고 봤죠. 이건 도가라고요. 또 어떤 분은 도가와 도교가 동일한 거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틀려요. 도가는 이제 사상이고 도교는 뭐냐면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도교 사상 안에 이제 중요한 그 사상이 노장 사상이 있다 뿐이지 도교는 그 여러 사상들이 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로 사상은 연결되고 이게 이제 태평도와 오도미도 관련됐는데 물론 태평도도 이제 연결되긴 하지만 주로 오도미도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거죠. 그래서 거기 천사도 정일도라고 하고 요게 이제 다시 이제 남천사도가 본신이고 분파가 신천사도인데 이때 이제 도교고단이 이제 체결시켰는데 이게 구겸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시 통합이 돼요. 예. 그래갖고 통합천사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천사도를 당나라나 송나라 왕실대에서 후원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도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노자라죠. 노자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자자는 이제 그 당시 그 제자백과 성인들에게 붙여진 칭호에 불과하고 이이죠. 원래 이이가 이름이 이이예요. 이이. 예. 그래서 농소이 씨 자기 집안 출신이다 하면서 그 당시 도교가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뭐 당나라 무종 때 해창 폐불 사건 해가지고 불교를 대규모 이제 탄압받은 것들죠. 이 도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옆에 무종을 이제 좀 약간 이게 뭐냐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탄압한 것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뭐냐면 뭐랄까요? 약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성격을 좀 펼쳐내고 뭔가 좀 체계적인 이론적인 종교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유교나 불교의 이론을 끄집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주술적 미신적 그 미신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이제 탈피할 수 좀 많이 버리고 뭔가 이론적인 종교로 발전되겠는데 이게 이제 신도교죠. 예. 그래서 이제 상교합일 그래서 도교, 유교, 불교를 그냥 플러스시키고 종전의 미신적이고 이런 그 주술적인 어떤 요소를 좀 제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신도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전진교죠. 전진도. 그 예전에 뭐 그 무협지에서 나온 부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진도가 금나라 원나라 때 성행했던 종교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교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봤고요. 자,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서 성노지인데 성노지는 이제 불교하고 이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야. 노장사상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네. 예. 자,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상최후가 국영제 신법을 심하게 여기고, 자, 이 국영제 신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신법이 뭐라고 했죠? 예, 여기 보면 그 악장을 통해서 계율을 암기하는 거, 이걸 이제 신법이라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있더라고요. 그 미술이나 음악과 가보니까 얘들이 교육 과정을 음악 계율에 맞춰 음악에 맞춰 갖고 외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울 때 음악 그 곡조 있죠, 거기에 끼워 맞춰 갖고 외우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기본서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한희준이라든지 신동계단지 이런 데 없거든요. 이거는 전문 서적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되게 보면 좀 약간 뭐가 좀 느껴지냐면 한희중하고 신동계 없는 내용도 나올 수 있죠. 예. 실제 교수가 한희중 신동계만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강자중국사도 내는 거고 자기가 보는 논문책도 내고 그게 다양한 책을 낼 수 있어. 근데 꼭 보면 이게 분명히 이제 딱 보기에 느낌상, 뭐, 그 배경, 그 관련된 지문도 도저히 신동기하고 한의중에서 낼 수 없는 그 지문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예문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든 뭐냐, 한의중하고 신동기에서 끼워 맞춰갖고, 이렇게 답안을 이제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뭐냐면, 또, 인고생들이 먹혀 들어가. 자기가 이제 평소에 봤던 책들이니까, 그 답안을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겠죠? 이게 신뢰가 가고. 근데 이 신뢰 가는 거와 그 다음에 이게 사시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야. 이게 딱 보면 한이중하고 동계가 아닌 거는 그냥 뭐 딱 보면 다른 책에 찾아야 돼.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인구생들 입장 볼 때는 어떻게든 1점이 아쉬우니까 뭐냐면 계속 한이중 동계에서 뭔가 비슷한 걸 찾아내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갖고 그 뭐 학원 강사분들은 거기에 뭐 답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범행이 이게 틀리면 다른 데 찾아야지.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걸 굳이 이게 예전에도 이상한 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답안을 제시한 분도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그렇지만 이 국유신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그 악장을 통해 걔를 암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걸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냐, 최후가. 악장을 통해서 막 걔를 암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기하게 본 건데, 자, 그래서 그를 스스로 삼았다. 자, 최후는 태무제에게 이제 상소하여 지금 국영제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설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수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헌원 씨 황제와 그 똑같이 헌원 씨는 이제 뭐냐면 이게 사망 중에 이제 하나고요. 황제는 오제의 첫 번째 전설적인 인물이죠. 자, 그 똑같아서 청명을 강화한 징표입니다라고 하였다. 자, 이에 태무제가 기뻐하여 국영전 높이고 받들어 신법을 천하에 공포한다. 신법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좀 정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도교 교단의 원류는 태평도에서 오도미드에 시작되었다. 그중에 오도미드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맥이 이어졌는데 연간 연년의 장르의 사대손이었던 장성이 강서 기재현 요용상으로 옮겨져 상춘궁을 건립하여 장릉을 장교와 정예정사에 추종했다. 자, 이로부터 천사도라는 교파가 형성됐고 천사도는 북조의 신천사도와 남조의 육신천사도로 이제 분류됐는데 여기가 남조가 이제 본진이에요. 그중에 예문에 있는 내용은 국영지가 세운 신천사도다. 자, 국영지는 태성도구, 그러니까 이제 태성도구는 이제 도교에서 노자로 이제 신을 받들어서 붙인 명칭인데, 요게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앞에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요. 예. 자, 하여튼 태상노군으로부터 천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도교를 정비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 삼장의 거짓된 법과 남녀 학기의 방수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두미도를 좀 비판적으로 이제 그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북의 제상 최후의 추천 후 태무제에게 국사로 발탁되었다. 자, 국영제는 태무제의 도움을 받아 신천사도 교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북의 국교가 되고 도교가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교단이 성립하려면 교리, 교법이 있고 예배 장소, 공간적인 장소도 있어야 되고 교단의 계율도 있어 있죠. 그래서 불교주의 국법은 오도미도의 정통과 신성사상을 기반으로 음양오행설, 노자의 운동사상,
유교와 불교, 예법주의, 통성적인 여러 신앙들을 이제 그 수용하여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자국 부민의 사상을 주요 내용에서 예배와 연단의 주요 형식으로 교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부귀의 평성에 예배 공간으로서 천사 도량으로 이제 마련했는데 도교의 도량이란 법단은 경전을 낭독하고 또 이제 뭐냐면 예배 의식을 행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교단의 교육학박에서 해상 노고로부터 이제 받은 해상 노고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노자를 신으로 이제 받들어서 붙인 명칭이죠. 그래서 세상 노고를 받은 운중흥 그 송신 가지계를 바탕으로 계율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구경제 신법은 이 계율을 말한다. 계라는 건 교단의 어떤 신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써. 그 불교의 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계율을 효율적으로 신도들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악장, 그러니까 시간 형태 하나의 음악에 맞춰서 이제 통해서 이걸 계율을 암기하겠다. 더 나아가서 태무제는 신천사도의 계율인 신법을 천하에 공포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신법의 의미는 신천사도 성립 및 도교교단의 체계화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지만 신법은 신천사도의 교단의 구성 요소이지 신천사도 교단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양 해석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법에 대해서 이걸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 신천사 성립과 독일고들 체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신동기나 그게 있는 거를 그냥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춰갖고 이제 자기 목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걸 답안으로 예상, 뭐, 모본 답안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무슨 모본 답안이야. 그, 자기 생각을 적는 걸 모본 답안이 좀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신동기나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그냥 끼워 맞추면, 뭔가 이제 그 인고생 입장 때는 공부하기 편하니까 또 이제 자기가 이것도 애워가지고 쓰신 분도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맞거든. 예.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10년의 기출 문제는 딱 보니까 이게 동계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넘어서 특히 도교는 그 풀 수 없어요. 예. 어디 뭐 전문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내 문제인데 그래요. 하여튼 자, 그러니까 도교는 신법을 내서 도교를 국교화시킨 후 도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불교를 탄압했다. 아, 그러니까 국교화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하나의 종교만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자, 태무제가 도교를 국교에 삼는 것은 이민족 출신의 어떤 북이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의 청년설을 가지고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교 청년을 빌려서 뭐냐면 중국 통치를 정당성하고 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태무제가 왜 독일을 국교화시켰냐? 정치적 이념 측면에서 쓰라. 이렇게 하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이거 동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태무제 이후에도 이제 도교와 불교의 대립 과정에서 북제, 무제, 당나라 무종, 후주의 세종 등이 불교 탄압을 계속됐고 산무 일종의 범란이었죠. 불교는 범란을 겪은 후에 국가의 기족의 보호에서 자생적 자립의 방향으로 나갔다. 그 외에도 태무제는 도교의 의미를 취하는 태평진군으로 개원했고 그 뒤 새로운 지경학자들도 도단에 가서 그 당시 도사에게 부록을 이제 받았다. 자, 수당 이후 이제 국염지가 건립한 신천사도는 강남의 남천사도 하나도 이제 합치되어 당나라 황실의 보호를 받았고 송나라 때는 민간에서 상교합일적인 성격이 강한 신도교가 등장하여 민중에 유포됐고 그 원시기 때 전진도 발전됐다. 그래서 그 앞에서 포를 보듯이 그 당시 이제 천사도가 이제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과 원나라 때 이제 전진도가 나왔죠. 요때 이 전진도의 기원은 신도계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금과 원나라 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천사도는까지는 좀 약간 주술적인 성격이 가는데 상교합이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상교합이 그 천사도는 금원 때 들어서 확산됐고 요거는 이제 도교와 유교, 불교 같은 뭐냐면 상교 합일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 피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 국사 피난 사건. 자, 국사 피난 사건은 태무제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태무제. 예. 국사라는 것은 이제 그 북위의 그 역사를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위의 역사고, 얘는 또 선비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북이 때 이제 태무제 때 뭐냐면 국사 자기 조상들 역사를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걸 이제 누구한테 맡겼냐면 최후한테 맡겼어. 그래서 최후가 북이 선조의 사적을 이제 집필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뭐냐면 노골적인 거야. 예전에 이제 약간 야만스럽고 미개한 거를 그냥 가감 없이 이제 뭐냐 쓴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쓴 거죠. 근데 이걸 본 이제 많은 이제 그 선비족 귀족들이나 그다음에 태무진 입장을 때는 건방진 거죠.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북의 어떤 이제 그 명문들 대량으로 주사해. 그래갖고 이때 뭐 최후뿐만 아니라 그때 상동 귀족들이 대거 이제 뭐냐 주사를 당하죠. 예, 학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화사상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 당시 이제 한인 문벌 귀족에 대한 선비족 귀족 군주의 우위를 이제 뭐 입증한다. 중화사상 반발이죠. 너희들을 내가 채용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넣지 말라는 어떤 경고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선비족은 이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토지보다는 인민을 더 강조해. 사람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선비족은 인민을 먼저 지배한 다음에 뭐냐면 한 다음에 한족들은 농경민족들이죠. 토지와 인민 중에 토지를 강조해.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도 이제 북이와 통일한 후에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선비족들은 인민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한족들은 토지를 강조했잖아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점점 뭐냐면 반려 귀족화되면서 이제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들은 농경민족화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족처럼 토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한족들은 예전에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선비족하고 이제 그뭐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충돌 관계가 그 당시 서로 감정이 이제 이렇게 컸거리 쌓여가지고 국사 폐하 사건으로 폭발됐다라는 관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 태무제, 호무제 때 선비 부족 때 태무제 때니까 호무제 때가 아니라 태무제 때야. 이렇게 우리가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호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호문제. 중간에 헌문제다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헌문제 때는 이제 약간 중간에 헌문제다는 왕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운강석굴 있죠? 운강석굴. 요걸 이제 평성 부근에서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국가불교 전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홍은제인데, 이 홍은제는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집권했어요. 예, 나이가 즐겼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제 정치는 누가 이제 했냐면, 송태우, 문명태우가 이제 섭정을 했어. 여기 문명태우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삼장제나 이런 것도 군전 이런 것도 이 홍은지가 직접 실시한 게 아니라 섭정기였던 때문에 풍태호가 했던 거야. 풍태호. 그래서 이 섭정기 때 이제 복록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군전제, 삼장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인민에 대한 황제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는데 삼장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호무제 정치의 이제 특징은 기존의 뭐 태무제 때나 도무제 때 정치하고 그대로 이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선비족들의 어떤 부족국가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중화의 천자도 국립하는 호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596번하고 597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북의 하나 정책은 태무제 증손했던 호무제 때 더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호무제는 북방민족이 한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에서 자신이 직접 중국의 천자가 되고 중국의 정치체를 도입한 걸 최상책에 생각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아틀란타 중국사의 내용을 볼게요.
홍원지의 친전 시기 실시된 1년의 하나 정책은 문명태후의 개혁과 그 성적이 매우 달랐다. 자, 문명태후의 개혁은 그 여기 중복되어 있네요. 자, 여기 문명태후는 국가경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혁했을 뿐 호적 중심화는 기존의 국가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데 홍우제 하나 정책은 문명태와 달리 국가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호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홍우제 하나 정책은 언제 본격화됐냐면 남양천도 후에 본격화됐다. 이렇게. 원래 수도는 이제 평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남양정도에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노중지가 왜 하나 정책을 하려고 했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항제권을 중심으로 항제권 강화 연결되죠. 종전에 그 선비족의 어떤 관념 가지고는 그 도저히 항제권을 강화할 수 없으니까 하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한족화시켜서 이들을 중앙 한족화시켜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호모제 하나 정책 선비족의 어떤 이제 부족국가적 성격을 벗어나서 중화적 천재로서 군림하는 호환체제 구축과 연결됐다는 거. 네, 남양촌도 본격화됐다는 건데 요 자세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